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신세계, 저는 윤갑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럽게 춥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잊고 있으실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 네이들 안 입으셨죠? 네이들 챙겨 입으시면은 조금 낫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은 굉장히 이런저런 난방의 시도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라 외풍이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춥습니다. 추워도 감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코로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 관리 잘 하시면 좋고요. 또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약을 안 믿어. 감기 약 먹는 거 너무 싫어해. 약을 진하게 드셔가지고요, 초반 증상에서 좀 제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서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입장문 내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자들이 재산이 동결됐대요. 그 의미도 짚어보고요. 송영길 하는 짓마다 바보 같은 짓들 또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배임 수사 착수했고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알파돔 시티 얘기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재윤경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컨텐츠가 아주 많습니다. 짧다고 아쉬운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방송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내용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금 더 열심히 본 게 뭐냐면은, 그 검찰이 그래도 뭔가는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드립다 파는 거 아니야? 자신이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없어요. 없는데 왜 파냐? 없는데 얘들도, 검찰도 얘기 들어보면 이제 좀 출구 전략을 찾는다. 이거 잘못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데, 윗선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기류가 또 있어서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첩보 드립니다. 이 사건 본질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요, 이거 월북이 아니라 이 서해 공무원이요, 실족이고 싶은데 자기네들 판단과는 다르게 월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걸 따지겠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야. 있는 첩보, 있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족이라는 자기 나름의 스토리텔링, 근거, 주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라고 어거지 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기사를 아무리 찾아서 읽어보고 공소장을 펼쳐본다 한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럼 얘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얘들이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남북미 대화 성과입니다. 트럼프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고 이런 그 평화 기조 때문에 얘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 지난 5년간 대통령님 제2 일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또 한 축은 코로나 방역 잘하신 거, 그러면서 경제 성장 이끄신 거, 또 한 축으로는 그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아이콘 같은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해외 외신이라든가 해외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는 데까지 이뤘기 때문에 얘들이 지긋지긋 진절머리가 나고, 얘들은 다 이 대통령이 얻으신 이런 명성과 지위를 못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훼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 선거를 3번이나 내리졌는데 죄다 이거 큽니다. 마지막 큰 선거 승리는 물론 방역이 더 컸고요. 그 이전에 지선이라든가 총선은 남북미 대화 성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훼손을 하고 싶으냐? 남북미 대화라는 그 어거지 평화 기조 때문에 애꿎은 우리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이 북한 놈들 손에 죽게 만들었다.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했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 일반 국민들은 이거 아주 극우파들 아니고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경제 위기를 건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딱히 이념이라고 보기에도
뭐 어떤 종류의 이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과 얘들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국민들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지만 서훈 국방장관을 자꾸 구속시키려고 하고 또 당시의 안보 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성과는 뭔가 있나까지밖에 못 끌어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어거지다. 다만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수사는 그냥 뭐 백정이죠. 거의 막문회처럼 막 던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더더욱 그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은 마시라. 뭐가 실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거 수사를 계속 파고 뭐 단서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뭐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대통령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최종 판단한 거다. 우리는 월북이라고 판단했어. 월북이라는 첩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해석을 다투는 문제죠. 근데 이 해석, 월북이라는 해석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들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뭉개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쫑긋꼬리님 걱정이 아니라 빡이 쳐요. 예, 빡 치는데 그래도 걱정이 우선이죠. 걱정도 해야 되겠죠. 걱정도 저도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걱정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정말 뭐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짜증나게만 하는 것이고 이런 이념 공세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더더욱 지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대장동 사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한다는 얘기예요. 800억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거?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세 사람의 재산을 동결한다. 부동산, 돈, 현금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추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징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못 쓰게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따지면은 아비타가 살짝 얼려놓은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기소전 추징 보전 청구 수용이라고 합니다. 기소하기 전까지 얘들의 범죄 수익이라고 검찰은 보는 것이고 얘들의 모든 수익은 다 묶어두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동규의 재산은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개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냐 이거? 예, 진짜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지금 쓸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가 없죠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날카롭게 하나 이거 원포인트로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유동규만 왜 돈이 없냐? 일단 유동규는요 돈이 좀 있었는데 그 애인한테 재산을 탕진했어요. 위자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 쓸 돈도 없다는 것은 돈이 진짜로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배달을 잘했네. 남욱이 준 뇌물을 배달을 잘했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일단 유동규는 재산이 없어요. 그나마 있던 거 애인한테 다 털렸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유동규 주장에 의하면은 김용 정진한테 일단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배달은 잘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 좀 더 확실하게 물증이 잡히고 정황이 잘 잡히겠다. 요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무혐의 나오고 나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는데 이 오늘 한 얘기를 놓고 보니까 진짜 아연실색합니다. 저도 사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무엇을 관점으로 볼 것인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진영은 아니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뭐 문재인 대통령님 지키기 예전에 뭐 정치 인생에 5년 동안 그런 거 했었고 또 이재명 비판하는 관점이 있었고 근데 거의 사실 관점이 없다시피 하고 요즘은 뭐 진영도 별로 없다시피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선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송영길의 이런 말을 보면은 갑자기 빡 확 쳐요. 뭐냐면은 제가 워낙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뭐 심정적으로 거의 다 버렸지만 근데 혹시 살려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근데 민주당의 이미지를 이 정도로 훼손하는 걸 보면은 야 아무리 민주당 니들이 망가뜨리든 말든 니네 맘이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냐 하는 생각에 화가 불쑥불쑥 나곤 합니다. 근데 오늘 한 얘기를 좀 볼게요. 이재명 방탄은 당연하다. 그러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찰 소환을 불응하라. 안 그래도 막산이를 더욱 막살게 하는 말이죠. 근데 막산이만 막살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은 당하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방탄당이라는 프레임을 이재명이 벗으려고 너무 애를 썼잖아요.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건 뭐 7인회건 개딸들이건 간에 걔들 니들이 뭐라고 하지 다 상관없고 야 그냥 민주당은 방탄당이야. 이재명이 사당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프레임을 고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이거 국민들이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안 그래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정치 혐오 사상이기도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맞서 싸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냥 불체포 특권 그냥 흔한 잡범 비리 지역 토착 비리 사범한테 불체포 특권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진짜 싫어할 텐데요. 이렇게 프레임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회를 열면은 저거 방탄 임시회다. 지금은 거의 민주당이 그동안요. 많은 기소된 사람들이라든가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을 때 그 체포동의안을 내면은 다 통과시켜 줬거든요. 다. 근데 이재명 앞에서 지금 이게 딱 막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답니다. 무슨 논리로 당연하다는 것도 없어요. 정치 보복이 때문에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을 불응하래요. 국민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싫어하는 상황이 됐고 또 민주당의 이미지도 너무나 깎아먹고 있고 본인 뭐 망가진 거는 끝도 없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서 그 어퓨군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퓨군맨. 어퓨군맨은 군부대에서 체벌 얼차려에 대해서 군 법무관인 야심찬 법무관인 중위가 이걸 제섭 장군이라는 저 장군의 인정 자백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살살 약 올려가지고요 제섭 장군을 얘 이름이 뭐더라 이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답을 드러냅니다. 그래, 내가 지시했어, 체벌을. 너 정말 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줄줄이 자백을 합니다. 뭘 자극했냐? 엄청난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이런 방법으로 어퓨군맨에서 자백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제섭 장군 말고 이 대갈 장군 송영길이 한 말을 보세요. 그래, 민주당은 방탄당이야. 불체포는 우리 특권이야. 소환해도 불응해버려. 똑같은 얘기죠.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에서는 어떻게 통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개 뭐 한 국회의원의 얘기니까 민심의 법정에서는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속 시원하게. 맞습니다. 제비꽃님, 잭 니콜슨, 톰 크루즈. 그래 우리 방탄당이야. 아무도 이 얘기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됐으니까 좋은 거냐? 아니죠. 민주당이 이렇게 쓰레기 당이 돼버렸는데 이걸 누가 와서 복구를 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 이렇게 볼 거예요. 이 발언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민주당 특권 의식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 86애들 정말
냅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더불어 개딸당이구나 라는 인식을 낳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고로 빼놓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불체포 특권이요. 이재명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같은 데나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완화 폐지에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제동이. 이 제동이를 더 이상 송영길이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슈는요. 재윤경입니다. 재윤경을 검찰이 소환했대요. 기사들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소환을 한 이유는 성남FC 건 때문에 부른 거죠. 오늘 메인 주제도 성남FC인데 성남FC에서 제3자 협약을 하잖아요. 제3자 협약. 재윤경이 뭐 이사장으로 있다는 희망살림하고 네이버하고 성남FC 세 군데가 돈을 이상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살짝 희망살림에다가 적시고 희망살림은 40억 받아가지고 1억만 쓰고 39억을 성남FC를 돕겠다. 아니 여러분, 희망살림이 만든 이유가 뭐 빈자들의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만들었지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지역 스포츠 구단의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검찰의 질문은 이거예요. 재윤경을 불러서, 재윤경 진짜 민주당 여성 정치인 중에 정말 싸이 감성 하면 원탑이에요. 원탑. 물어봤습니다. 이 제3자 협약이라는 것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주도했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윤경이 첫 판부터 그렇다고 할 수가 있나?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FC가 주도한 건 사실인데 네이버의 공익 활동이죠. 이렇게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재윤경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남FC 구단주가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성남FC가 주도했답니다. 그럼 이재명이 주도한 거죠. 그리고 사인도 이재명이 했어요. 게다가 실권자는 또 누구야? 실권자는 정진상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질문에 네 맞습니다. 검찰 나으리 하면서 본인은 내가 대답 잘하고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검찰이 앞으로 재윤경을 압박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재윤경도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주도 안 한 거면 재윤경이 주도한 게 되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연못에 어떤 죄수의 딜레마가 펼쳐지겠다. 재윤경이 한 번은 그냥 대충 내가 대답 잘하고 왔나 보다라고 룰루랄라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재윤경도 여기 딱 물려가지고 아마 골치가 매우 아플 것이다. 이재명과 정진상이 주도 안 했으면 누가 주도한 거야? 그러면은 성남FC 사건의 몸통은 재윤경인 것이요? 재윤경도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이사가 알아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성남FC는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남FC 대표는 자기는 위에서 다 해서 도장만 찍었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3자 협약에서 3자가 도대체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야? 재윤경이 책임질 모양인데요. 그것도 좋지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혐의는 이거 아니래도 소명할 게 많습니다. 그냥 재윤경이 뒤집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수의 딜레마도 성립이 안 돼요. 재윤경대로 뒤집어 쓰고 이재명과 정진상은 죄의 대가 받고 그렇게 그냥 형량의 총량만 늘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브릿지 영상 사운드는 들을만 하신가요? 너무 큰가요? 저번에는 작게 해놨더니 너무 안 들려가지고요. 적당한 볼륨으로 조절했는데 제가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다 좀 더 키워달라 이런 의견들 가타부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상큼한 뉴스도 중간에 하나 있죠. 이재명의 배임 수사 본격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언론에서 조금 잘못 쓴 거예요. 배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배임과 업무상 배임이 있어요. 이재명의 케이스에는 업무상 배임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려면 법조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맞지요? 맞습니다.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맞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신의 임무는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무를 위배했고 화천대유 좋은 일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나 형량이 또이또이합니다. 제3자가 취했죠. 누가? 남욱이, 김만배 이런 애들이 취했잖아요. 정영학.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냐? 재산상의 손해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몇천억을 벌어왔고 뭐 저기 공원도 만들었고, 공원 못 만들었죠. 판교 터널도 뚫었고 서판교 터널 뚫어가지고 저기 대장동 사업자들 배만 불렸죠. 그러면은 성남시는 어떤 손해를 입었나? 이것은 말이죠. 분양입니다. 분양을 성남도계공이 해야 되는데 성남도계공이 안 했어요. 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입힌 손해가 이만저만 막심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배임은 형량이 얼마나 나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배임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가는데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10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게 있죠. 하나 빠진 게 있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법조로 들어가면 조금 더 막 디테일하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 대충 무기에서 5년 이상까지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막 곱하기 n이 되는 것이죠. 금액이 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배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배임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간단하게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또 말문이 막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에 잘 나오는 4대 배임 혐의점 오늘 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론이죠. 이 배임에 대해서 4개예요. 4개. 대서용임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대서용임. 총 4가지의 배임 혐의점이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대장동 이슈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질문하면 잠깐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성남도계공 왜 만들었습니까? 성남도계공은요. 이렇게 뭐랄까 직접 개발을 하건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하건 간에 분양하라고 만든 겁니다. 사실 사업을 주관하고 분양도 하고 콘소시엄도 이끌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만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얘기하면 또 우리 최윤길도 나오고 유동규도 막 나오고 다 기억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죠? 계약이 어떻게 맺었냐면 화천대유가 분양까지 가져가라. 그러니까 블록이 덩어리가 구찌가 15개가 있는데 5개는 화천대유가 먹어. 이런 식의 계약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배임이죠. 그러면은 도계공도 그 화천대유 먹는 거 반은 최소한 반은 먹어야죠.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 10개 블록은 다른 민간 뭐 시행사 뭐 이런 데들이 먹었고요. 분양업자들이 먹었고요. 그중에 5개, 15개 중에 5개를 화천대유가 먹습니다. 그러면은 성남도계공은 얼마 먹었어?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럴 거면 도계공 왜 만들었어? 아예 민영화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란 거를 민영화해가지고 얘들은 일만 못 빠지게 하고 얘들 월급은 시에서 나가고 돈은 화천대유가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느냐? 분양 수익만 분양 수익만 3,130억을 번 거예요. 화천대유가.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공사가 뭐 꼭 그렇게 분양하라는 법이 있나요? 법까지는 아닌데 사례가 있어요. 얘네가 위례지구 개발을 할 때는 분양의 50% 지분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연습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스케일은 좀 작잖아요. 이때 성남시가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50억을 벌어갑니다. 150억을 벌어갔었는데 이거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위례에서 했던 것처럼만 해도 여기서 얼마를 벌어가요? 1600억을 벌어갈 수 있는데 안 벌어갔어. 안 벌었어. 안 했어. 이게 뭐냐? 배임이죠. 배임이죠, 당연히. 스스로 위례 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150억 벌었는데 그 스케일이 지금 10배라고 볼 수 있는 대장동에서는 안 했어. 뭐 배임 빼박이죠. 이거 판사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논리 그거죠. 아니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도 안 할까봐 걔들도 뭐 캔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성남의 대장동은 너무나도 비전이 없는 땅이잖아. 게다가 저기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 이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맥히겠어요? 안 맥히죠.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초딩이 봐도 배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장동 분양 도개공 제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려고 이 분양 수익을 몰아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위례 때 한번 했었는데 이거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이때는 아예 우리는 1000억만 있으면 되니까 화천대유한테 분양을 다 몰아줘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다. 이빨을 맞췄다라는 정황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화천대유 애들이 남북내 패거리들이 돈이 필요하잖아. 실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립니다. 언제? 2015년에.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뭐 그냥 제 얼굴 보고 빌려주이소. 제 개인 신용을 빌려주이소. 그럴 리가 없죠. 얘들 특히 나무기 같은 경우는 신불자 아닙니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요? 뭔가 담보가 있었죠. 이 담보는 뭐냐면은 사업권 담보 수익권 증서란 걸 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을 우리가 먹을 건데 이건 믿고서 400억만 빌려주시오. 400억을 빌려간 거예요. 이때가 몇 년이다? 2015년입니다. 그럼 2015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장동 분양 5개 블록을 자기네가 먹을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제로 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요건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수의계약을 딱 체결해서 이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먹기로 한 그때가 2017년 5월입니다.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이미 우리 먹기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바보예요? 짱구예요? 나무기 신용불량자 사기꾼 말만 믿고 어떻게 빌려줘요? 아, 나무기가 그만큼 신뢰를 준 겁니다. 다 우리가 분양 3천억치 먹기로 돼 있었어. 5개 블록 먹기로 돼 있었어.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성남시청 혹은 성남도계공이 이미 다 이빨을 맞춰놨다. 바로 이게 배임의 가장 깊은 포인트죠. 그럼 제가 5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최소 제가 1600억이라고 했죠. 성남도계공이 얻을 기대 분양 수익은 1600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시전 메이커 이재명이 아무리 봐도 안타깝지만 배임의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 이거 1번만 가지고도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거의 원고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봐야죠. 서판교 터널 늑장고시.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밀이죠. 서판교 터널을 뚫는다는 사실이. 근데 미리 안 사람이 있어. 그것은 대장동 사업자야. 그럼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원주민들이야. 대장동 원주민들은 서판교 터널이 뚫린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치가 낮은 땅이잖아요. 서판교 터널이 뚫린다 안 뚫린다에 따라서 집값이 몇 배가 널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게 하고 헐값에 사들이도록 지주작업, 나무기가 지주작업을 하도록 만든 거고, 그리고 나무기가 수주하니까 그때 가서 서판교 토사를 뚫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배임이라는 거죠. 이거 거의 뭐 사기의 행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용적률 향상입니다. 용적률 상향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올려줬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배임이라고 하기에 그냥 민간 사업자를 잘 되라고 한 것이지 배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이건 확실합니다. 임대주택을 하향해버린 거예요. 이재명 입만 열면은 무슨 기본주택이니 무슨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말이 많죠. 근데 대장동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요 반 이상 깎아줬네요. 15.29%에서 6.72%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배임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일의 치적이라면서 이 원주민이라든가 이 성남 시민들에게는 정말로 혹독한 짓을 한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배임의 혐의점입니다. 자, 광고 잠깐 보고 오시고요. 저도 잠깐 목 좀 축이고 알파돔 시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는 보험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보험 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유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김은주님, 그 용적률 문제는 뇌물죄에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대장동은요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다 들어가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부잣집에서 사셨던 분들은 혹은 그 정도 부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잣집 친구들이 종합선물 딱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게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 대장동 수사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대장동 재판 진짜 흥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물죄, 뭐 제3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아주 엄청나게 다 엮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량 기대도 있죠. 그 누구냐? 곽상도가 지금 15년 구형했잖아요. 검찰이 곽상도에게. 그렇다는 것은 곽상도가 뭐라고 15년 때렸겠습니까? 곱하기 서너 배로 때려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재명 대표는 건강 관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 형량 다 소화를 하려면은 정말 지금부터 술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알파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요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재윤경한테 성남 FC에 대해서 저기 누가 주도했냐, 이재명의 역할은 뭐냐 이런 거 물어봤지만 검찰이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별 의미 없고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처음에 그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 구성안이란 게 있어요. 이 문건에 보면은 자, 사인 봅시다. 정책비서관 정진상 딱 찍혀 있고 시장 이재명 딱 찍혀 있습니다. 이 문건 뭐냐? 이 문건은요. 성남 FC를 창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조직할까에 대한 고민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문건이에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알파돔 시티가 진짜 웃겨요. 알파돔 시티 웃긴 포인트가 얘들은 그냥 돈만 냈으면 됐지. 성남이랑 농협이랑요. 알파돔 시티 이 두 군데가 후원을 한 정도가 아니라 후원 유치 추진위원이었습니다. 저 문건에 의하면. 후원 유치 추진위원. 후원만 한 게 아니라 후원 영업도 같이 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뒤에 보시다 보면은 얘들이 누구를 데려왔을까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특히 알파돔 시티가 얼마나 절실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알파돔 시티에 대해서는 그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성남FC 대표라고는 하는데 이거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진상이 다 해먹었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양반이죠. 알파돔은 정진상이 주도를 했고요. 서명은 시장실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서명 시장실에서 하고 사진도 찍고 이재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뭘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들 합니까? 자, 알파돔 시티 그래서 후원금 얼마 줬어? 5억. 꼴랑 5억이야? 꼴랑 5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 알파돔 시티는요, 한마디로 그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할 건데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붙어가지고 금융회사도 들어오고 건설회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콘소시엄을 이뤄서 하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뭐 대장동이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성남 판교의 한 중심권에다가 주거란 뜻이 아니에요. 주거, 상업, 업무 등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알파돔 시티의 그 역사인데, 알파돔 시티의 역사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좌절의 역사, 희망 고문의 역사입니다. 희망 고문의 역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2005년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성남시장들의 조상의 이 화석 단계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에요. 시장은 화랑인데 너무 욕심을 부렸고 당시에 이제 가치도 입증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시작부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좌초될 뻔했지만 여러 이 컨소시엄이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정리하고 이 새끼는 아주 죄질이 나빠, 얘는 신용이 불량해 등등 정리해가지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라는 곳에서 주도해서 이거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들면서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2008년 정도 되니까 이때도 첫삽을 못 떴어요.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신분당선이 딱 개통되면서 땅의 가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일단 받아놓고 겨우겨우 숨만 쉬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당시 제가 그 보도자료들 언론 보도를 계속 살펴봤더니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나가리 될 뻔했는데 저기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뚜껑 비슷한 게 있죠. 돔 모양의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떼어내면 계속하는 걸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성남시의회에서 되게 싫어해요. 이 저 돔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징적이고 이게 지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떼라고? 하지만 허가해주는 입장에서는 야, 저것 때문에 쓸데없이 돈도 많이 들고 니네 그러다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대충 이유죠. 그래서 떼고서 계속하기로 합니다. 2010년엔 또 어땠냐? 뭐 각종 규제도 있다고 하고 자금난도 있다고 하고 또 주요 투자자인 풍성주택이라는 데서 또 부도가 나버렸어. 또 그럼 엎어지나 했는데 어쨌든 이 알파돔 시티 컨소시엄은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제출해가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나갈게요. 일단은 한꺼번에 하는 거 다 포기하고요. 주거지역 아파트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업무 상업지역 짓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뭐 호텔 단계적으로 해나갈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중도금하고 이자 천천히 좀 낼 테니까 당신 이제 LH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유 하려면 해. 듣다가 좀 지겨우시죠? 그래서 계속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에 넘어가니까 공사 착수도 못했고요. 미분양 다들 걱정하고 있고요. 토지 대금 주기로 하고선 못 주고 있죠. 미뤄달라고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어지면서요. 알파돔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거품도 점점 빠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2011년이고요. 2012년에 1조 원을 어디서 조달해 왔어요. 사업이 숨통이 트이는구나. 근데 LH랑 알파돔 시티하고 이 보증 문제로 막 협의를 하다가 또 지연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다 잊으셔도 되고요. 2013년에 이 공원을 원래 짓기로 한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동네 백화점 들어와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다 싫어요. 조망권, 공사 분진 문제,
그리고 저기 뭐 프라이버시 문제 다들 난리를 치면서 주민들이 진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13년의 상황이고요. 2014년에는 새누리 시의원 한 명하고 이재명의 맞고소전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문서 유출 사건도 일어나고요. 이래저래 다 안 되는 판입니다. 이재명도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고, 이 시의원 한 명이 진짜, 네, 지금 이름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재명하고 천년의 왼수지간입니다. 천년의 왼수지간. 왜 돔을 뺐느냐 따지고요. 설계 변경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따지고요. 게다가 이 돔에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를 했는데 돔 하나 빼는 것 같고 10억이나 줬다는 거예요. 늘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냐면은 이 이덕수 의원이죠. 이덕수 의원. 성남 도계공 때 설립할 때 김용이 무기명 투표합시다 그랬는데 기명 투표 끝까지 고집하면서 싸웠고, 또 배소현이 김혜경을 과잉 의전한다. 옛날부터 싸워온 사람이고요. 또 스케이트장 반대해가지고 난리 났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이 반대한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문자폭탄 맞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 당했던 사람이고, 또 철거민들이 백스핀을 상대로 이재명이 백스핀 블로우를 날렸던 그 영상을 의회에서 틀어가지고 이재명이 진짜 빡쳤던, 막 백비서 소리지르고 난리 났던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또 이렇게 따지는 좌초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다 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알파돔 시티가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대폭 축소하는 그런 문건에 이재명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주차장을 왜? 이 주차장 지을 자리에다가 한마디로 상업 용지를 더 지어서 돈을 더 벌겠다는 게 알파돔 시티의 목적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파돔 시티를 짓게는 됐는데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남시가 갑자기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문서 제목은 위와 같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 보고. 아니,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뭐 검토할 게 뭐 있어요. 효율적 관리요? 주차장이 많은 게 효율적이죠.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파돔 시티 입장에서는 뭐가 효율적이냐? 돈 많이 버는 게 주차장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주차 전용, 주차 타워예요. 주차 타워. 주차 타워를 지을 때 근린 생활 시설을 지하 1, 2층에 우선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 버리고요.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 근린 시설을 넣는데 처음에는 지상층의 연면적 30%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미만으로 짓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람들 돈 버는 구조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걸 사인을 해준 것이죠. 검토 보고는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이재명이 사인하고, 한마디로 알파돔 시티 좋을 일을 한 것이죠. 그죠? 교통 마비되고 시민들 고통 겪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쫑긋꼬리님 정확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일 후가 지납니다. 알파돔 시티가 성남FC에다가 5억을 후원합니다. 너무 빼박이죠. 스토리상으로 그렇고, 이제 검찰이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인과관계라든가 선후관계라든가 정황 근거들을 나름 열심히 모았겠죠. 근데 성남FC 문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정부의 검찰들이 사실 이재명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실 수사하고 다 빼놓고 갔었는데 이걸 제대로 얼마큼 입증하느냐가 검찰의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문제, 주차 타워 문제, 알파돔 시티 맘대로 하고 알파돔 시티 돈 벌게 해준 다음에 5억 꼴랑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소 수사를 했었고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진상 보고서를 또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 주임 검사의 수사 일지가 누락됩니다. 이 주임 검사의 수사 일지는 그 무마 수사를 할 때 윗선의 지시에 대해서 빼곡히 메모를 한 그런 수사 일지인데, 자, 지금은
이 수사일지 당연히 현재 검찰이 손에 넣었겠죠. 따라서 이것도 너무 이거 어떻게 입증하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큰일 났구나 이재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꼴랑 5억어치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빼박인 사건이라서요. 뭐 무난하게 배임 혐의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알파돔 시티 얘기 나온 김에 성남 FC에 후원했던 기업들 어떤 대가성이었는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원래 공원 지을 자리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와. 주민들이 다 반대해. 근데 결국 관철이 됐어.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 쇼핑몰의 사장 같아요. 규제 쇼핑몰. 규제는 다 불필요한 거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규제가 무조건 다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어디 사람들이죠? 국힘애들이죠. 근데 민주당에도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구나. 게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 알파돔 시티를 입점시키고 나서 5억 6천을 받죠. 5억 6천. 요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는 요 돈을 이런 이유로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농협 얘기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농협은요, 그 주거래은행이죠. 성남시의 주거래은행 자그마치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을 재지정해달라. 그러니까 2012년, 2016년 4년마다 그리고 2020년 은수미 시장 때까지 그래서 농협이 계속 성남시의 금고 역할을 합니다. 주거은행이 돼요. 그 대가로 50억이 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심플해요. 자, 그다음에 차병원입니다. 차병원. 차병원은 용적률 대박을 맞았죠. 그래서 33억을 줍니다. 분당 차병원하고 분당 경찰서 부지에서 차병원 하나 또 짓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용적률이 250%, 200%였는데 둘 다 450% 올려줍니다. 이재명 월드에서는 용적률을 그냥 올려버리면 땡인가 봐요. 그럼 그런 규제가 왜 있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삶의 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 깡그리 무시해. 다 돈으로 바꿔. 그 성남FC에 33억을 받은 배경에 저게 있고요. 또 하나가 기부 체납입니다. 기부 체납을 이거는 그 지자체 마음이잖아요. 근데 법정 최저치 10%까지 깎아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33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 다 계산은 거의 정확해요. 그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는 인허가 자체는 아니죠. 그냥 고작 주차장 얘기죠. 주차장 문제 해결해줘서 5억 받았고 차병원이 33억 받은 건 진짜 받을만 하죠. 차병원도 떼돈 벌었겠죠. 이렇게 헤쳐먹은 스토리가 바로 알파돔 시티 이야기 그리고 차병원, 현대백화점, 농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알파돔 시티 왜 빨리 안 해주시나요? 왜 빨리 안 해주시나요? 했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패턴이 아니라 이재명이 그동안 쭉 해온 패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맛은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말이죠. 또 주변에 또 소개팅 같은 데 나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잘 설명하면은 너무나 섹시하고 위트 있고 스마트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끝이에요. 오늘 1시간 알차게 채웠죠. 여러분들 의견 더 들어보고 간단하게 소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공부하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같이 노는 좀 이런 농담 따먹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제 방송이 인기 없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 진짜. 뭐 교육 방송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오돌돌님 메뉴판 있는 거 아니냐고 성남시청에 용도 변경 30억, 용적률 30억. 제가 보기엔 어쨌든 간에 그 메뉴판이 실제로 있진 않겠지만 나름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재명은 뭐든지 사람들한테 파는 건 좋은데 자기 물건 팔았어? 자기 자산 팔았어? 자기 노력 팔았어? 다 시민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판결 나와봐야 알겠지만 판결 뭐 우리 생각하는 대로 나오겠죠. 별거 있겠습니까?
참고로 그 김경률이 쓴 맞짱이라는 책 사보신 분들이 있죠. 저는 또 책을 사면 꼭 읽습니다. 최근에 읽어봤는데 비교적 최신 이슈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딱히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읽은 거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내용이 의외로 깔끔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국 흑서 같은 책 보세요. 그때는 뭐냐면 내용이 좀 충실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팩트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죠?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재명 관련 서적도 보면은 이 책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의식이 왜 이렇게 넘쳐? 그냥 정보 중심으로 좀 쓰지. 자기 얘기가 너무 많어. 자기 마음가짐이 어땠고 자기가 이런 각오를 했고 뭐 때문에 감동받았고 이런 얘기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좀 학술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새우전 육군님 커피 크레마가 왜 사라지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안 사라져서 너무 커피 먹기 힘들어요. 이 크레마가 맛있는 크레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서 보통 버리는 편입니다. 다이애나 M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체 뭘 믿고 아직까지 쉴드를 치는 거죠? 민주당에 쉴드 친 사람 몇 명 없어요. 걔들은 자기네 혐의도 걱정되고 또 자기가 만든 당대표한테 공천받고 싶으니까 그런 게 뭐 다겠죠.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강선희님 이 소개팅 요 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EJ 세팅님 박찬대는 진심일까요? 예, 그런 거 이제 궁금해하지 말자고요. 진심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저도 예전엔 궁금했는데 지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죠. 예. 모기님 민주당의 뿌리의식 약한 듯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 오래 지지해왔으니까 민주당 정신이 뭔지도 알고 민주당의 취약점이 뭔지도 알고 민주당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포지셔닝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쟤들 그냥 스펙 맞아서 그냥 공천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온 거지 민주당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교육한다니까 이재명 교육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저희 방송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도 제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8시에 뵙죠. 지금까지 윤호표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 훈프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날이 추워졌었죠. 어제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오늘 나올 때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라디오 DJ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추위였습니다. 저도 얼어 죽을 뻔했어요. 채팅창에 살펴보니까 구라마녀님께서 오늘은 가피님일까 훈프로님일까 하셨는데 예, 훈프로입니다. 예, 윤가피 소장님 내일 출격 준비하고 계시고요. 조소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요. 짱짱이처럼요. 찡찡이처럼요 하셨는데 좋아요 찡찡이. 예, 동시 시청자 수가 211인데 좋아요가 176. 약 40여 분 정도가 45분 정도가 지금 좋아요를 안 눌러주고 계신데 예,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수님 오늘 너무 추웠어요. 진짜 추웠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그냥 온몸이 다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이게 살을 빼고 나니까 추위가 좀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살 뺐을 때보다 그러니까 살쪘을 때보다 살을 뺐을 때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추위에 민감해지는 그런 단점만큼은 이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메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딱 하나,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리메이크가 되겠습니다. 대검이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2년 전에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죠. 자, 당시에 2020년 그 시기에 정치 신세계가 정말 추미애 장관의 아들 편에 서서 진영 논리에 서서 굉장한 또 흑역사를 또 정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윤가피 소장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진실은 정치 신세계 흑역사 청산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하셨었는데 그 방송의 일종의 리메이크 버전이 되겠습니다. 일종이 아니라 그냥 리메이크고요. 윤가피 소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아쉽게도 오디오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메시지가 좀 전달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만회하고자 오늘 이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또 그때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힘드셨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치 신세계가 흑역사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리메이크 오늘 방송 되겠고요. 자, 일단은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겨울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이었죠. 이때 느닷없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장관 후보자의 아들 서 씨의 황제 휴가 또는 탈영 무마 공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요신문의 특종이었는데요. 그 당시 일요신문의 특종 2019년 12월 27일자 단독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자, 이때까지만 해도 탈영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전화를 했다.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입원하느라 아들이 직접 요청했고 전화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일단 아주 간단하게 단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죠. 자, 내용은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무릎 수술 이걸 받고 병가를 받아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요.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한 번 연장을 했고 또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부대로부터 거절당하고 복귀하라는 말을 듣자 추미애 보좌관이 상급 부대로 전화해서 연장 요청을 했고 그러나 재차 거부를 했다. 근데 부대 복귀를 안 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고 휴가 미복귀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일이 커지자 상급 부대에서 누군가 당직 상황실로 와서 무마하고 정기 휴가를 땡겨 쓴 것으로 처리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실 겁니다. 꽤 옛날 사건이니까요. 자, 이 사건을 일단은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 6월 자,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아들 서 씨의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 씨의 1차 병가입니다. 이때 무릎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 병가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있었습니다. 1차 10일, 2차 9일. 자, 23일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23일 금요일 복귀를 해야 되는 건데 복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러자 24일부터 27일까지 정기휴가 4일을 땡겨 써서 미복귀 사태를 해결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자, 그리고 21일과 23일, 24일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일병은요. 교육받을 때 30일까지 병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병가를 더 연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연장을 시키려고 21일 날 이메일로 다시 연장을 하겠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부대에서 병가 신청서를 받고서 이거 안 된다. 일단 들어와라라고 했습니다. 들어와라고 했는데 그러자 어떻게 했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 연락을 해서 다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역시는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요. 그래서 최 보좌관은 지원반의 상급 부대인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대희에게 3차 추가 병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2차라고 되어 있는데 3차죠. 추가 병가 요청을 하는데요. 김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가 연장은 어렵다.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검찰의 불기소 통지문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추미애의 입장 그리고 현병장의 입장인데요. 현병장은 누구냐면 바로 서일병의 휴가 미복귀를 발견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나중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그 조선일보가 이따 후술 하겠습니다만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현병장이 굉장히 그 당시의 그 민주진영,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낙인 찍히고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 거짓말장이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추미애 측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 근데 어쨌든 정기휴가 받았고 잘 복귀했어. 근데 현병장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인원 점검을 했더니만 금요일에 복귀했어야 할 서일병이 없었다. 그래서 서일병에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올 수 있냐? 10시까지 올 수 있지 해서 10시까지 오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급부대 장교가 찾아와서 정기휴가로 처리하겠다고 무마 시도를 했고 그 무마가 먹혔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올라와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친구랑 식당에서 추미애 장관 뉴스를 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가 자신의 지인인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바로 퍼져서 1호신문 기자가 기사를 써서 널리 알려졌던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정기휴가 받았고 잘 복귀했다와 현병장의 입장
이거 완전 상충되죠.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오리소님, 미복귀 했는데 정기휴가 처리. 그렇습니다. 예, 정기휴가 처리입니다. 자, 근데 검찰의 불기소 통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엉망진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추미애 입장이 있고 현병장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부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가 있고 공문이 있고 서류가 있고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쫙쫙쫙쫙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사건을 진흙탕에 빠뜨리는 두 축이 등장합니다. 두 축. 누구냐? 바로 조선일보와 김어준 씨죠. 네. 조선일보와 김어준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의혹 제기 그리고 하나의 그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누가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진영 간의 대결로 에스컬레이트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현병장을 인터뷰를 해요. 기사가 나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추미애 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왔다. 예, 그러면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탈영이었다. 보고도 하기 전에 휴가 연장 지시가 있었다. 보고도 올리지 말라고 했다. 서 씨가,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윗선에 손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서 씨가 특별 대우 받는 것은 미군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정말일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조선일보 기사는 정말 팩트만 담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부 조선일보의 창작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때문에 현병장이 민주당 정치인으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민주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발단을 걸게 되는데요. 일어나게 되는데요. 탈영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내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현병장이 했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병장이 했던 말들만 남겨놓으면 사실상 기사가 쓸 게 없어요. 그러자 기자가 상당 부분 창작을 해서 기사를 썼고요. 카톡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현병장이 그래서 기자에게 사과 요구를 하고 기자가 사과도 합니다. 사과도 하고 정정 보도까지 가는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기자가 데스크와 회의를 한 이후에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일보의 현병장 인터뷰에서 왜곡된 부분을 지우면요. 자기소개랑 그다음에 사건의 개요 이런 거 빼고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예. 자, 이래서 어쨌든 분노의 트리거 폭발하게 되면서 뭐 타령 이러면서 이쪽도 으쌰으쌰하고 저쪽도 으쌰으쌰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뛰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등장을 합니다. 김어준 씨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다는 뭐 임금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또 같은 부대 근무했었다는 제보자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제보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건은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제보자의 주장, 김어준 씨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제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복귀를 왜 일요일에 인지를 했냐? 6월 23일까지 복귀하는 거였으면 금요일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야 했지 않았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복귀 재촉 전화를 해? 너 엄마 왜 지금까지 안 왔어? 빨리 와 임마. 어서 와. 이렇게 전화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육본 상급자가 어떻게 무마 시도하냐? 통화하자마자 바로 나타난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 현병장은 알파 중대고 자신들은 배틀 중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배틀 중대고 현병장은 알파 중대인데 서로 다른 부대라서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A씨가 저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널리 안 퍼지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김어준 씨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듣기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카투사 출신 그 예비역들에 의해서 모두 다 논파가 됩니다. 원래 금요일 밤에는요, 많은 카투사 부대원들이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점검을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일요일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6월 23일 날 인지했어야 한다. 어차피 복귀를 해도 바로 외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인원 점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귀 재촉 전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예, 복귀 재촉 전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늦어지거나 할 때 바로 너 1분 늦었어. 너 5분 늦었어. 너 바로 탈영. 이렇게 아니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뭐 기합을 받든 얼차려를 받든 군장을 돌든 군장 메고 돌든 뭔 하겠지만 복귀 재촉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6번 상급자가 어떻게 무마 시도하나 했는데 일단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얼굴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관계된 일을 하는 6번 상급자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왜냐? 부대를 통과했으니까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 통화하자마자 바로 나타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서일병과 이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6번 상급자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나중에 서일병이 근무한 곳과 이 6번 관련 부대가 뭐 도보 3분 거리인 거 나중에 알려졌었고요. 현병장은 알파 중대, 자신들은 배틀 중대라서 서로 부대 상황을 모른다고 했는데 교차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서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카투사 출신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뉴스 공장에 출연한 사람은 정말 카투사 출신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 가지고 또 사건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 더 황당했던 건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이 되겠습니다. 8개월 동안 사건 수사를 지지부진 계속 끌다가 이게 8개월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외압은 없었다. 이게 구두로 휴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현병장과 그 주변 인물들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다. 해프닝이다. 그리고 휴가 연장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보좌관 통화한 것도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불기소 결정문에 굉장한 팩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기휴가 신청 과정 전체가 누락이 되죠. 자, 그러면 구두로 승인한다는, 그래, 구두로 승인했다고 해요. 구두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일병이 정기휴가 신청을 해야 되죠. 해서 그 상황들이 전부 다 예하부대에 상급부대, 그 다음에 예하부대 전부 다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프닝이었다 라고 정말로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맞아? 자,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으면은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서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그런 등장인물들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미 알려졌는데도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요. 해프닝이고 외압도 없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했는데 그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보고 체계가. 보고 체계 그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쟁점들이 그래요. 차라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쟁점들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게 사실 가장 깔끔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민주당은 황당하고 거친 공격들, 말도 안 되는 쉴드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구두 승인으로 사후 처리를 한다는 게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대한민국 국군에게 탈영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단 권력자 친인척에게만. 지금 이 상황이 모든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예,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엄마, 여당 대표 출신 엄마, 여당 대표인 엄마, 이런 가족이 아니라 가족 구성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일단 구두 승인하고 사후 처리한다? 탈영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권력자 친인척에게만. 자, 민주당의 황당하고 거친 공격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원내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일병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실현했다. 안중근 의사가 자기 몸을 단련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잘 가꿔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와 진짜 저렇게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든 군대를 다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실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실현해요? 서일병이? 자, 그리고 황희, 자, 여의도, 자, 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는데요. 일단은 첫 줄부터 현병장의 실명을 유출합니다. 실명. 대한민국의 전 나이대의 현시성을 갖고 있고 카투사 출신. 그냥 바로 그냥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예, 현병장의 실명을 유출하면서 분명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6번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다 주장한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최초의 시작이다 라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웠다. 단독범이다. 단독범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범죄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병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응? 단독범 운운하면서 단독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뒤에 이 국정농단 세력이 있을 것이다. 밝혀야 된다.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극언을 퍼붓습니다. 첫 번째, 현병장의 실명을 유출하고요. 범죄자로 규명하고요.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 온 산을 태웠다.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뒤에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 진짜 예전 이명박근혜 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들 그냥 보수 세력이 하던 거랑 똑같죠. 근데 걔네들도 실명은 유출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은 당시 서 씨의
변호사로 또 일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당 대표가 세상에 아들 문제로 민원을 넣는데 국방장관이 아니라 군부대 전화를 해. 야, 이거는 미담이다. 여당 대표 정도 되면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내 아들 휴가 써줘!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말 야, 민주당 정신 아니냐. 이건 미담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칩니다. 비웃음을 사게 되죠. 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추미애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1호 신문이 처음 보도를 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불이 붙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쯤이었나요? 아니면 원래 민주당 아니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일까요? 발끈하면서 정색하면서 더 큰 어떤 주제, 태제를 던지면서 도망가는 거.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럽니다. 아들은 군 면제 수준이었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군 면제 수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서씨와 함께 무릎 쓸개골 연화증이라는 질병으로 면제받은 사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아들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들 휴가에 관여했습니다. 언제 관여했냐? 공식적으로 국방부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1차 병가 끝나고 2차 병가로 연장을 할 때 그때 부부가 같이 상담을 했다, 전화했다라는 기록이 국방부 민원실 전화에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아들 휴가에 관여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보좌관이 군부대 전환 사실 모른다. 3차 병가 연장이 안 돼서 정기 휴가를 끌었을 때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보좌관이 군부대 전환 사실 모른다. 보좌관에게 전화시킨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카톡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 카톡 메시지 내용이 다 언론에 공개가 됐죠. 보좌관,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 휴가로 바꾸려고 할 때 어디 지원 장교님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전화해봐. 네. 연락 취해 주시고요. 한의원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 장교에게 예우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이 카톡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죠. 전부 다 거짓말. 그리고 서일병도 역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복귀 재촉 전화 받은 적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병인데 이 정도 휴가면 정말 많이 쓴 겁니다. 도대체 얼마 휴가 간 겁니까? 군 행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모두 무시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끌고 갔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겠어요? 엄마 백 믿은 거죠. 네, 엄마 백 믿은 거죠. 자, 조선일보와 김어준의 거짓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기사를 완전 창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 진영 및 자기들이 속한 진영 및 반대편 진영 모두에게 그냥 기름을 쏟아붓는 분노에 불을 붙는 그런 기사들을 창작해냈고요. 김어준도 완전히 논점과 벗어난 사실 확인이 안 된 팩트 체크가 안 된 인터뷰들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사실 김어준 씨는 이전에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조민 씨,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그 영어 봉사 관련 활동에서도 매점 아저씨를 등장시킵니다. 동양대 매점 아저씨가 등장을 해서 조민 씨를 학교에서 봤다. 이 인터뷰를 내보내서 당시 조국 수호대, 저도 그랬고요.
많은 큰 영감, 용기, 희망을 주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타날 수 있죠. 식사도 할 수 있죠. 엄마 거기서 일하니까 보러 갔겠죠. 용돈 타고 놀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점 아저씨를 등장을 시켜서 논점을 흐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논점을 비트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신이 속한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지지를 다시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환원시키는 게 바로 김어준 씨의 특징인데 이 조선일보와 김어준이 사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정치 신세계도 나팔수 역할을 했죠. 바로 우리가 속한 진영이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휴가 아닌 이유 5분 만에 설명드림. 5분 만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25분 걸렸네요. 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송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방송에서 숱하게 이 거의 쉴드 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흑역사죠. 흑역사고 이 방송도 제가 다시 봤는데 참 가슴 아픈 게 그 스튜디오 테이블 위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때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 좀 서늘합니다. 서늘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방송을 또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방송 당시 했던 방송에 댓글을 다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태를 일명이원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검찰이 또 이런 뻘짓하는 거네요. 막 검찰 그게 또 국짐 야당이 또 뻘짓하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재수사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을 지고 뭐 처벌을 받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사안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진영이라는 렌즈로 진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정치 신세계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거 굉장한 흑역사가 되겠고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이 말을 많이 해서 저도 그 말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단어가 좀 오염이 됐죠. 쓰는 게 좀 주저하긴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지금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추미애 그리고 조국 장관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추미애 그런 추미애에게 불기소 결정문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서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현 병장은 뒤에 어떤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허언증 또는 거짓말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태를 정리하려는 내심 마음속 결심이 정치 신세계에게도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때 썼던 트위터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병장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병장회의. 병장회의가 뭐냐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장들끼리 모여서 부대 관련 이런저런 소식들 정리하고 여기 이제 상사도 와서 같이 군 간부랑 병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군 병장 회의에서 서 씨의 3차 휴가 연장 불가 결론이 나왔다. 이런 채널 A에 약간 뉘앙스가 틀린 잘못된 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놀려댔어요. 무슨 병장들이 모여서 휴가 불가 결론을 내리냐. 어느새 뭐 카투사는
병장들이 일반 병들 휴가 결정하냐 막 놀려댔고요. 정청래도 그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군 작전권 환수 카투사 병장회에서 불가 결론나 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면서 막 놀려댔었는데 그게 사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이미 불가가 났다고 그 군 간부가 병자들과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씨 서일병 제때 복귀할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건데 결론을 이야기해 준 건데 결론 냈다라고 채널A가 잘못된 뉘앙스로 오보를 내보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진영들이 다 같이 낄낄거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희화하고 막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썼던 트윗도 비슷한 취지의 트윗이었는데 RT가 엄청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할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한계 실감했던 그런 이슈였고요. 그 이전 방송에서 윤가피 소장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방송 그리고 인기나 뭐 후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 진영의 치어리더가 되는 그런 방송은 더더욱 안 하겠다라고 이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물론 지금의 재수사 결정 그리고 지금의 검찰이 결코 정의의 편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우월한 가치를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 어떻게든 망신 주고 그리고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엿먹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또 저쪽 애들이 보수 애들이 국힘 애들이 뻘짓을 할 때 우리가 제동 걸고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조선일보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자기 진영으로부터 환호성을 받는 그런 스피커들의 행태는 저희야말로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중언부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요런 이슈들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에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고 또 반성까지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입장, 저희의 입장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놓치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너무나 한심하고요. 당시의 결정문은. 그리고 당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들을 좌천 보내고 한직으로 내보내고 심지어 사표까지 쓰게 했다고 하는데 천벌받을 일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검찰이 정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건의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정치 신사가 되겠다. 그런 윤가피 김남일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채팅창 살펴볼게요. 네. 슈샤님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더 오는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방식으로 윤스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믿고 싶어 했었죠. 맞습니다. 믿고 싶어 했었죠. 네, 다 믿고 싶어 했었습니다. 중도스님 진영에 빠져 있으면 다 그렇게 됨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네. 예, 오늘은 뭐 이렇게 방송 후일담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훈훈한 훈프로였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윤가피 소장님 또 멋진 방송 해주실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